사소한 일에 마음 쓰지 말라. 나에게는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극적인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뉴저지주에 사는 로버트 무어시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1945년 3월, 나는 내 일생에서 가장 비싼 값진 교훈을 배웠다. 그것은 인도네시아 해안의 바닷속 276피트나 되는 해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당시 나는 잠수함 베이오호에 타고 있던 88명의 승무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레이더로 소규모의 일본군 함대가 우리 쪽으로 접근해 오고 있음을 발견했다. 새벽이 되자 우리는 공격하기 위해 자망을 했다. 잔망경을 통해 일본군의 구축함과 유조선, 규례 부소람 등이 보였다. 우리는 구축함을 향해 세 발의 어뢰정을 발사했으나 명중시키지 못했다. 어뢰 발사 장치에 고장이 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적의 구축함은 공격받은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맨 뒤의 규례 부사람을 공격할 준비를 했다. 그때 갑자기 규례 부사람이 방향을 바꾸어 곧바로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일본군 비행기가 해면 60피트 밑에 있던 우리를 발견하고 무선으로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곧바로 150피트까지 잠수했다. 그러고 나서 수중 폭내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는 동안 승강구에 몇 개의 볼트를 장착하여 배가 소리를 내지 않도록 했고 선풍기며 냉방장치, 그 밖의 온갖 전기장치를 멈추게 했다. 그런데 3분 후 온 세상이 지옥으로 변했다. 6개의 폭뢰가 우리 잠수함 주위에서 터짐과 동시에 우리는 276피트 바다 밑에 가라앉고 말았던 것이다. 승무원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잠수함은 1000피트 이내에서 공격을 당하면 위험하고 500피트 이내에서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 그런데 우리는 수심 500피트의 절반 정도의 깊이에서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이때부터 15시간 동안 일본의 규례 부사람은 폭뢰를 쏘아대기 시작했다. 만약 폭뢰가 15피트 이내의 거리에서 터지게 되는 날이면 그 진동으로 말미암아 배에 구멍이 나고 말 것이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부분의 폭뢰는 우리로부터 50피트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폭발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 꼼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는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못 쉴 지경이었다. 나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죽다니 하며 한탄했다. 선풍기는 물론 모든 냉방장치가 모조리 멎어 있었기 때문에 함내의 기온은 화씨 100도를 넘고 있었다. 그런데도 공포 때문에 스웨터에 모피 재킷을 입었음에도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15시간 후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다. 일본군의 기뢰 부설함이 폭뢰를 모조리 쏟아버리고 가버린 것 같았다.
그때의 15시간은 그야말로 수천 년의 시간에 버금가는 기나긴 세월이었다. 그동안 나는 나의 지난 과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었다. 내가 저질렀던 온갖 나쁜 짓을 비롯하여 공연히 속을 태웠던 어리석은 일까지도. 해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나는 은행원으로 일했었다. 그러나 근무 시간은 길고 급료는 박한데다 진급될 가망도 없었기 때문에 몹시 고민하던 중이었다. 나는 내 집 하나 제대로 지니지 못하고 새 차도 살 수가 없었다. 또 언제나 잔소리만 늘어놓고 야단만 치는 늙은 너구리 같은 계장에게도 진저리가 났었다. 그러다가 밤늦게 언짢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 대수롭지 않은 일 때문에 아내와 다투곤 하던 일과의 연속이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것들이 내게 얼마나 큰 걱정거리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폭내가 나를 산산조각 내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참으로 어리석게 생각되었다. 나는 그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맹세했다. 만일 다시 한번 햇빛을 볼 수 있다면 다시는 결코 고민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 나는 잠수함 안에서 공포에 떨던 15시간 동안 대학에서 4년 동안 배운 것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다. 인간이 사는 법에 대해서 말이다. 우리는 흔히 큰 재난에는 용감하게 맞선다. 그러나 목구멍의 가시 같은 대단치 않은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그냥 놔두기 십상이다. 예를 들면 한리경은 런던의 단두대에 올라갔을 때 사형 집행인에게 살려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턱의 부스럼을 다치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버독 제독도 비슷한 일을 목격했다. 그의 부하들은 남극의 영하 80도나 되는 추위와 위험이나 고생에 대해서는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물건을 다른 동료가 몰래 사용했다고 의심하며 다투었다. 또 동료가 엄숙한 표정으로 음식을 씹는 꼴이 보기 싫다고 밖에 나가 식사를 하는 등 사소한 것 때문에 신경질을 부리곤 했다고 한다. 4만 건 이상의 불행한 결혼을 조종해준 시카고의 조셉 세버스 판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불행의 원인은 대개의 경우 사소한 일로 시작된다. 또 뉴욕의 프랭크 호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과반수는 사소한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다. 술집에서의 주정, 가정에서의 말다툼, 모욕적인 언사, 욕설, 무례한 행동 등등. 이런 사소한 일이 폭행, 살인을 일으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몹시 부당하게 억울한 꼴을 당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자존심이 상했다든지 멸시를 받았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들이 이 세상 고민의 절반의 원인인 것이다.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도 결혼 초에 몹시 번민을 했다. 요리사가 만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냥 어깨를 한번 으쓱할 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한다. 한때 포악하기로 이름난 개설인 대제마저도 요리사가 실수로 음식을 엎으면
껄껄 웃어버리고 말았다지 않은가. 우리 부부가 시카고에 있던 친구 집의 만찬에 초대되어 갔을 때의 일이다. 내 친구가 고기를 썰다가 접시를 깨뜨렸다. 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설령 알았다 해도 잠자코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대뜸 이렇게 쏘아붙이는 것이었다. 여보, 똑똑이 좀 보고 하세요. 당신은 식탁 예법도 안 배우셨나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우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희는 언제나 실수를 저지른답니다. 주의를 전혀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녀의 말대로 그가 언제나 실수를 저지르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부인과 2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그 친구에게 나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잔소리를 늘어놓는 여자와 함께 북경의 오리고기라든가 상어 지느러미 같은 기막힌 요리를 먹기보다는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핫도그를 먹는 편이 훨씬 기분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있은 얼마 후 우리는 몇 사람의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었다. 그런데 나중에 아내가 한 얘기지만 식탁보와 냅킨 3개가 서로 짝이 맞지 않았었다고 한다. 아내의 얘기는 다음과 같다. 요리사에게 물어보니 냅킨 3장을 세탁소에 보냈다고 하더군요. 손님들은 벌써 식당 문 앞에 와 있고 냅킨을 바꿔 깔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저녁은 망신을 당해도 톡톡히 당하겠구나 생각하니 울고 싶어지지 뭐예요. 그런데 잠시 후 나는 생각을 바꿨어요. 친구들한테 신경질적이고 무뚝뚝한 여자라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차라리 주책 없는 여자로 보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아무도 냅킨에 대해서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법률은 사소한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듯이 고민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길 바라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관여치 말아야 한다. 누구든 대단치 않은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으려거든 그 마음속에 새롭고도 유쾌한 인생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술가인 나의 친구 호모 크로이는 어떻게 유쾌한 인생관을 마련했는지 좋은 신뢰를 보여주었다. 뉴욕의 아파트에서 저술에 한창일 때 그는 난방 장치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곤 했다. 스팀에서 땡그렁 칙칙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그는 마음이 산란해졌다. 크로이는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캠핑을 갔다. 그런데 모닥불을 쬐고 있자니 나뭇가지 타는 소리가 난방장치의 스팀 소리와 비슷하지 않은가.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는 이 소리가 이렇듯 유쾌한데 집에서는 왜 그렇게 듣기 싫은 것일까? 집에 돌아오면서 나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모닥불 타는 소리는 듣기에 얼마나 즐거웠던가. 난방장치의 소리도 이와 흡사하지 않은가. 이제부터는 그런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기로 하자. 나는 그대로 실행했다. 그로부터 2, 3일 동안은 난방장치에 신경이 쏠렸지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수많은 사소한 고민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고민하는 것도 말하자면 사물을 침소봉대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디즈레일리는 인생, 그것은 축소하기에는 너무나 짧다 라고 말했다. 또 앙드레 모로아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은 많은 쓰라린 경험을 겪는 동안 내게 대단히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가끔 가볍게 받아넘겨 잊어버려도 좋을 하찮은 일로 곧잘 고민하게 된다. 우리가 이 지상에 머무는 시간은 겨우 수십 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1년 후에는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릴 불평불만에 대하여 고민함으로써 많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가치 있는 행동과 감정에 또는 위대한 사상과 진실한 애정, 영구적인 사업에 바쳐야만 할 것이다. 인생은 작게 살기에는 너무도 짧은 것이다. 커플인 같은 저명 인사도 인생은 작게 살기에는 너무도 짧다 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그의 처남과 버몬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송 사건으로 다투기까지 했다. 키프링의 버몬트 분쟁이란 책까지 나오게 된 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버몬트 출신의 캐롤라인과 결혼한 키프링은 브레틀보로에 아담한 저택을 짓고 거기서 여생을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처남인 비티 바레스티어와 이웃해 살며 친구처럼 지냈다. 어느 날 키프링은 절마다 건초를 베어서 준다는 조건으로 처남으로부터 땅을 샀다. 그런데 바레스티어는 키프링이 그 땅에 화원을 만드는 것을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화원을 만들면 건초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프링은 양보하지 않았다. 며칠 후 키프링이 자전거를 타고 외출하는데 그의 처남이 난데없이 마차를 몰고 나와 키프링의 앞을 가로막고 넘어뜨렸다. 이렇게 해서 결국 재판이 시작됐다.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자제심을 잃고 당신에게 비난을 퍼부을지라도 가능한 한 자제심을 지니도록 하라고까지 했던 키프링이 정작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자기 처남에 대한 체포령을 청구했던 것이다. 센세이셔널한 공판이 시작되자 대도시 기자들이 시골 법정으로 몰려들었고 그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 싸움으로 인해 키프링 부부는 여생을 미국에서 보낼 수 없게 되었다. 그 모든 고민과 비통도 따지고 보면 극히 사소한 일, 즉 하찮은 건초 한 무더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페리클레스는 이미 수세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 너무 장광설을 늘어놓는다. 사실이 그렇다. 여기 한 나무의 운명에 관한 포스틱 박사의 얘기가 있다. 콜로라도주 롱피크의 경사지에는 거목 하나가 쓰러져 있다. 과학도들은 그 나무가 400년은 좋게 넘었을 것이라고 한다. 일찍이 콜럼버스가 산 살바도르에 상륙했을 때 그 나무는 묘목이었을 것이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플리마우스에 정착했을 때는 반쯤 자랐을 것이다. 이 나무는 긴 세월 동안 살면서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헤아릴 수 없는 눈사태와
폭풍우를 이겨냈다. 그러나 그 나무는 딱정벌레 떼에게 공격을 받아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벌레들은 나무 껍질을 파들어가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끊임없는 공격으로 이 거대한 나무를 파괴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살림의 거인, 오랜 세월에도 시들지 않고 벼락에도 굽히지 않고 폭풍에도 굴하지 않았던 거북이, 작은 벌레, 사람의 손끝으로 짓이길 수 있는 작은 벌레 때문에 쓰러지고 만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도 이 숲속의 거인과 흡사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나운 폭풍과 눈사태, 인생의 내화를 견디고 살아가지만 고민이라는 작은 벌레, 손끝으로 짓눌러버릴 수 있을 만큼 작은 벌레 때문에 마음이 좀먹고 있지는 않은가. 몇 해 전 나는 와이오밍주의 도로 담당관 찰스 시프레드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과 함께 테톤 국립공원에 갔었다. 우리는 공원 안에 있는 록펠러 기념관을 둘러보기 위해 차를 몰았는데 마침 길을 잘못 들어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반이나 지나서야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기념관 문의 열쇠를 맡고 있던 시프레드 씨는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 반 동안 모기가 들끓는 숲속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었다. 그곳의 모기는 성자라도 화를 내게 만들 만큼 대단했다. 그러나 극성스러운 모기떼들도 시프레드 씨만은 굴복시킬 수가 없었다. 그는 우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피리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훌륭한 사람에 대한 기념물로서 그 피리를 지금껏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우리가 경멸해야만 하고 잊어야만 할 사소한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말라. 기억하라. 인생은 작게 살기에는 너무나도 짧다는 것을.